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볼보의 세단 중에 가장 고급 모델이죠. S90입니다. S90에는 또 여러가지의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좋은 모델인 B6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리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 마칠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모델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S90 B6 올휠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B6 파워트레인을 갖춘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라는 한 가지 트림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소개해드리면, 이 차는 4기통의 2.0 싱글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 것은 B5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체 출력이 10kW, 그러니까 13.6마력을 갖고 있는 통합형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B5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전동화된 슈퍼차저, 그러니까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엔진을 이제 출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300마력으로 B5보다 50마력이 더 높고요. 또한 최대 토크도 42.8로 이제 7kgm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전륜 베이스의 4륜구동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기는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S90이 처음 나왔을 때는 숏바디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전용으로 롱바디를 만들었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차는 전부 롱바디로 대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획됐던 대로 롱바디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거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바디로 대체된 모델은 중국 이제 공장에서 여전히 생산이 되고요. 또 한국에 판매되는 가솔린 차량들은 이 배출가스 진단 장치, 그러니까 OBD가 이제 미국형을 따라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판매되는 S90도 미국 시장과 동일한 롱바디만 갖고 오고, 그래서 롱바디는 전부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럽 등의 일부 시장에는 여전히 숏바디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모델들 전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보는 모델에 따라서 생산되는 곳이 스웨덴에서 생산이 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생산되기도 하는데, 이 S90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이 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더라 하는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일반 모델보다 휠 베이스가 12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휠 베이스는 같은 급의 다른 회사의 모델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긴 편인 3060m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 몸무게는 덩치가 큰 만큼 좀 무거워서 공차 중량만 197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판매되는 B6 이 모델의 휠 타이어는 255, 35, 20인치에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인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를 꽂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볼보 순정 타이어라는 VOL 마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차의 B6 파워트레인이 출발해서부터 언덕으로 올라갈 때 출력이 나오는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멈춰 있기 때문에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고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만 띄면 지금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소음 진동과 거의 없이 이제 시동을 걸어주죠. 그리고 출발 직후부터 어떤 지체함이 없이 출력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RPM에서는 이 전동화된 슈퍼차저가 이제 출력을 일으켜주고요. 지금 이렇게 언덕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안 밟다가 밟을 때 이때 즉각적으로 이제 가속력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밟은 깊이가 바뀐 그 직후에는 아주 짧게
그 10kW의 출력을 갖고 있는 통합형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스무스하게 일렉트릭 슈퍼차저로 이제 동력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엑셀을 거의 안 밟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좀 밟으면요,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그다음에 일렉트릭 슈퍼차저로 넘어갈 때 약간 2단 가속 같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은 직후에 이제 순간적인 아주 초기 반응은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담당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넉넉한 그 힘을 내주는 데에는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출력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의 안 밟다가 급격하게 밟은 깊이를 바꿀 때에는 그때는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로 넘어가는 그 가속감의 차이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B5와 B6 엔진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B6가 50마력과 7토크가 더 높은 이유가 일렉트릭 슈퍼차저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슈퍼차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엔진의 크랭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48V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력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 매우 작을, 사실 이 48V 배터리의 용량이 얼만큼인지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됐습니다만, 그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은 좀 그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리튬이온 48V 배터리는 그 낮은 전압 때문에 이 에너지의 총 용량이 낮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슈퍼차저, 그러니까 엔진의 크랭크 축과 연결돼서 구동되는 그 슈퍼차저는 이 활동할 수 있는 RPM의 범위가 낮은 RPM부터 높은 RPM까지 아주 폭이 넓잖아요. 근데 이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이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용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긴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려면 배터리에 계속적으로 전력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 차는 제가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만 그 48V 배터리로 에너지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엔진이 높은 RPM으로 계속 작동 중일 때에는 이 48V의 배터리의 충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엑셀을 계속적으로 깊게 밟고 있으면 처음에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동안에는 48V 배터리의 전력이 충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그 역할을 긴 시간 동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터보 차저로만 이 차의 최고 출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출력이 50마력이 높은 이유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더해져서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B5와 B6는 터보 차저에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으나 역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의 볼보 미디어 사이트를 보니까요, B5와 B6의 엔진이 갖고 있는 압축비가 달랐습니다. 먼저 250마력을 내는 B5는요 압축비가 10.5대 1이었고요 그리고 300마력을 내는 B6는 압축비가 9대 1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압축비를 낮췄다는 얘기는 이 터보에 의해서 더 많은 공기를 엔진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터보가 좀 더 높은 압력의 그 부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6 모델의 압축비가 더 낮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터보가 더 많은 공기를 엔진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5와 B6는 터보 차저에서 엔진으로 공기를 넣는 부분인 컴프레서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B5와 B6의 출력 차이가 나는 것은 일렉트릭 슈퍼차저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그 슈퍼차저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의 전압이 48V에 불과하고, 그 때문에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이 낮을 거라서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과급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두 엔진의 압축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B6 쪽이 더 큰 컴프레서를 가진 터보차저가 아닌가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도출한 결론이 좀 사실과 다르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어떤 제어되는 서스펜션은 아니고, 앞에는 W25, 뒤에는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강성을 높인 합성 수지를 여러 이렇게 겹으로 만든 판 스프링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20인치의 그 편평비 35에 썸머 타이어를 꽂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승차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구간은 노면이 비교적 평탄한 편인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여기서 승차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뭐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휠베이스가 3m를 훌쩍 넘다 보니까 앞에서의 흔들림과 뒤에서의 흔들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탑승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그냥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 노면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시작입니다. 이 노면에 자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승자에게까지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얘 기본적으로 앞뒤의 감쇄력의 특성이 매우 소프트한 편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면의 이런 변화를 알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좀 부드럽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또 20인치로 바퀴가 무거운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높이 차이가 좀 큰 그런 데를 바퀴가 충격할 때는 그 충격은 제법 좀 생기는 편입니다. S90 B6는 국내에 한 가지 트림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B6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오는 트림의 이름이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예요. 그런데 바로 아래인 B5에도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트림이 있더라고요. 그 둘만 한번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그 스펙을 비교를 해 봤더니 옵션은 99%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륜구동이냐 사륜구동이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B5는 전륜구동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휠이 19인치냐 20인치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5의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는 19인치고 그 다음에 B6는 20인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제 50마력과 7kgm의 토크 그 출력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4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별로 생각할 것도 없이 B6가 더 인기가 높을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높은데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또 휠도 1인치 더 크고, 근데 휠 타이어에 대해서는 개인 취향이 있겠습니다만 그 파워트레인의 그 극복할 수 없는 차이와 그 다음에 이 구동 계통의 차이, 그거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400만 원보다는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이 차의 가속감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엑셀을 밟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캐릭터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항속 주행을 하다가 엑셀 밟은 깊이를 지그시 높여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엔진의 RPM 상승에 비해서 출력의 상승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출력의 상승 특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의 항상 엑셀을 밟자마자는 이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먼저 개입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아주 밟은 직후에 반응성을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쭉 이제 출력을 높여요. 여기서의 이 영역에서의 토크감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상 한 3000에서 4000rpm 그 영역부터 이 차의 이제 최종 무기죠. 그 터보차저가 힘을 이어받는 그런 그 흐름으로 차가 이제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점진적인 가속이 아닌 급가속을 시도할 때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기어가 점점 한 단으로 낮추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급하게 가속을 시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에서 일렉트릭 슈퍼차저로 넘어갈 때 한 단의 어떤 그 가속감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오픈 RPM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어떤 출력의 상승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차가 3단계로 되어 있는 이 가속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엑셀을 항속 주행을 하다가 엑셀을 점진적으로 밟을 때와 급하게 밟을 때 좀 그런 가속 특성에서도 좀 캐릭터의 변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는 콘크리트 노면의 편도 1차선 터널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차의 주행 중 소음 특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햇빛 가리개는 열었습니다. 자, 이제 터널에 진입을 합니다.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불 좀 켤게요. 일단 이 차의 NVH 특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소음 변화 한번 보실게요. 네, 앞에서부터 옆으로 지나갈 때, 뒤로 갈 때 이 소음의 변화가 별로 없죠. 지금 또 여러 대가 차가 지나갑니다. 네, 옆에 작은 차가 지나갈 때는 조금 과장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거를 청각적으로는 못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나가는데 트럭도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특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차가 조용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지 다른 차종에서의 어떤 타이어 구르는 소리와 비교를 한다면 음량이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V90cc에서도 느꼈는데 그 차도 NVH가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근데 얘도 좀 그 부분에서는 뭐 같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승을 마치고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인데, 이 차에 이제 바워즈 앤 윌킨스 시스템에 이 주행 중에 소음을 이렇게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작동을 한 덕분이다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제가 설정을 찾아봤을 때 뭐 그거를 따로 활성화 비활성화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항시 주행하는 중에는 가동을 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음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감소를 시킨다 하는 효과는 이 주행 중에 느껴집니다. 이 차는 이제 롱힐 베이스 모델만 들어오는 것답게 요 B필러에서 C필러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120mm가 이제 원래 초기형 모델보다 길어졌다고 보면 되죠. 이 뒷좌석 공간에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넓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기를 넓어 보이게 하려고 조수석을 앞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인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해 놓은 상태에서의 뒤에 이 상황인데요. 네, 상당히 뭐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이 쿠션 부분이, 그러니까 뒤쪽은 좀 파여 있고 앞쪽이 들려 있어 가지고 다리의 높이가 이렇게 좀 높이 해서 발을 아래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클라이밋 존이라고 해가지고, 잠겨 있나? 네, 이렇게 양쪽 온도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뭐 열선, 요건 이제 직접 이렇게 이 풍량은 요걸 직접 터치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까지 2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렇게 USB C 타입 충전 단자가 2개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이 뒷도어에는 이제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좀 재미난 부분은 이 차는 아무래도 이 뒷좌석에, 그러니까 우측 좌석, 그러니까 거기 상석을 제일 중시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도어의 이 스위치 패널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서 양쪽을 다 제어할 수 있게 해놨는데, 반면에 이제 이 좌측은 이 달랑 파워 윈도우랑 도어 잠금 해제 버튼만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앞에는 이제 이 조그 셔틀 같은 거는 이 조수석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버튼은 한번 해볼까요? 이 왼쪽 거는 뭐냐면은, 이 선블라인드를 열고 닫는 거네요. 요거는 아마 유리를 열고 닫는 거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 파워 윈도우와 그 다음에 햇빛 가리개 스위치를 통합해 놨네요. 네, 지금 여기는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저 왼쪽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햇빛 가리개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그때 가서 파워 윈도우가 추가로 열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 햇빛 가리개, 그것도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게, 요 뒷자리 상석 한쪽에만 이 모든 거를 다 본인의 공간 편의를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이쪽에 다 마련해 놨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좀 고급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이제 접이식 컵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뭐 소재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나 그런 거는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뒷좌석에 누군가를 좀 편하게 모시고 가야 할 때 그런 용도로도 꽤 적합한, 네,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전에 V90에도 있었는데 좀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을 보면 요 뒤편에 이렇게 반사를 막는, 네, 이거를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패딩을. 그러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네모나게 파여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네 변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면 햇빛이 했을 때 이쪽 변에 의해서 이게 앞유리에 반사가 돼 가지고 그게 운전자의 눈에 그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온전하게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화면만, 그러니까 스크린의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어 가지고 이런 디테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내장되어 있는 T맵으로 이제 목적지를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제가 제 전화기로도 똑같은 목적지를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뭐 보여주는 내용이 소스가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숫자 하나가 좀 차이가 있죠. 속도에서 보여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로 하는 T맵은 GPS 기준의 속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차가 내장형으로 보여주는 T맵은 여기 보시면은 차의 속도와 똑같이 일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계는 예를 들어서 78이라고 보여주고, 내장되어 있는 T맵에서는 FM대로 GPS를 보여주느라고 좀 더 낮은 속도를 보여주면
이 두 속도에 대해서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그런 류의 좀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에다가 T맵을 내장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이 차량의 그 속도 데이터와 좀 일치시킨 점, 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내장된 T맵이 요 지금 앞에 신호등이 언제 파란불로 바뀌는지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춘천 인근이어 가지고 그런지 그거에 커버되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그런 표시가 나오지 않죠. 그런 좀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그 카운트다운 하는 기능이 그 지역이 있다 하는 점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내가 통과하는 거기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몇 초 남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지금 이 신호를 통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미리 줄여야 되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기능은 사실은 모바일 기기의 T맵에서는 보여주진 않죠. 지금 여기도 이제 빨간불이 섰는데, 네, 이게 좀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네요. 아까 이거를 이제 다른, 그러니까 서울 외 지역에서 해보니까 이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서울시 내부에서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지금 요거랑 실제 그 신호랑 일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10초 남았는데 한번 보죠. 없어지니까 바로 앞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네요. 네, 신기합니다. S90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가 맞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 차를 뭐 까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S90이 전량 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S90을 신차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애플의 아이폰, 그거는 미국 시장에 파는 아이폰조차도 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폰이 뭐 중국 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건 그거고, 이 차는 중국 자본의 도움은 받았지만 여전히 스웨덴의 근거지를 둔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낸 고급 세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를 까대는 거는 뭐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엑셀 페달 조작에 의한 가속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속 주행을 하다가 완만하게 엑셀을 이렇게 깊게 할 때랑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깊게 할 때랑 차의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항속 주행을 하다 완만하게 깊게 할 때는요, 얘가 처음에 아주 잠깐 이제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힘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나 터보차저가 그 밟은 깊이가 깊지 않고 또 깊이가 늘어가는 게 느릴 때에는 굉장히 더디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속 특성이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나서 좀 답답한 구간이 시간이 꽤 지속이 됩니다. 그거를 기다리다가 좀 답답함이 생겨가지고 엑셀을 거기서 좀 더 깊이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원하는 충분한 가속력을 내요. 반면에 처음부터 이제 엑셀을 좀 충분하게 깊게 밟으면은 그때부터 좀 시원시원한, 그리고 즉각적인 이 출력이 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주로 낮은 RPM에서 기여를 하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엑셀을 밟은 깊이도 중요하지만 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깊이의 양보다는 빠르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경쾌하게, 그러니까 얘가 항속 주행을 하지만은 순간순간에 좀 경쾌하게 엔진에 일을 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꽉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얕은 깊이라도 그걸 좀 빠르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전동으로 작동하는 슈퍼차저가 재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원한 추월 가속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항속주행을 하는 그 깊이에서 정말 천천히 이렇게 깊이를 늘려나갈 때에는 얘도 천천히 힘을 높여가더라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실 때에는 특히 가속력을 좀 원하는 대로 내고자 할 때에는 엑셀을 밟는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 깊이의 그 델타 값이 얼만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빠르게, 그러니까 아주 깊게 안 밟더라도 그거를 빠르게 그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이 차의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쾌한 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그게 좀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가 좀 같은 모양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관이나 아니면은 이 실내나, 또 볼보는 패밀리룩을 아주 튼튼하게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래급의 차나 중간급의 차나 윗급의 차나 기본 포맷이 뭐 거의 똑같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최근 몇 년간 이제 볼보의 아래 모델을 샀던 분들이 좀 고급 모델을 사볼까 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 차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타는 차랑 좀 사이즈가 달라진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거를 못 느끼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몇 년 만에 볼보에서 볼보로 이동을 할 때 좀 이렇게 새로움이 좀 덜 느껴진다는 점이죠.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의 동급의 차랑 이 차랑 비교를 하시는 상황도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 볼보는 이 볼보스러운 고급스러움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역시 이 포맷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특히 이런 9인치밖에 되지 않는, 요즘에는 뭐 큰 스크린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선명도도 다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조작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차는 동급의, 그러니까 모델 체인지가 좀 더 자주 있는 다른 브랜드의 차들보다는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 신차를 삼에도 불구하고 좀 올드한 차 아니면은 좀 오래된 차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은 또 볼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남들이 많이 타는 그런 차들과는 조금이라도 어딘가 다른 그런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점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포맷으로 아니면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뭐 거의 10년 가까이 어떤 큰 변화 없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조금만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특히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좀 풀 모델 체인지가 조금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좋은 차고 고급스러운 차이긴 맞는데요. 그리고 이 차의 주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의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얘가 좀 그 컴포트 세팅인 건 맞아요. 안락하게 해놨고, 근데 이제 조절식이 아니면서 안락함을 좀 추구하려고 한 그 결과 같은데요, 이 스프링이나 댐퍼가 앞뒤가 다 좀 많이 소프트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철을 통과할 때 그걸 좀 부드럽게 소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높낮이가 있는 요철을 한번 넘고 나서 이제 어떤 좀 단단한 세팅의 서스펜션들은 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착질한 다음에 딱 자세를 잡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넘고 나서 아래 위로 한 두세 번 더 흔들리다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개인 취향에서의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그게 어떤 차의 움직임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그런 상황에서는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 아까 이제 오늘 주행한 데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두 군데의 와인딩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어떤 차를 주행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일상 영역에서 좀 그런 인상을 줘서 그게 좀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 가지고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볼보 S90을
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급스러움인데요. 남들과는 조금이나 어딘가는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이 공간 안에서 머무르고 이동하는 사람에게 피부로 아니면 감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급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좀 다른 고급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뒷좌석의 여유로움입니다. 이 차는 분명히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될 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될 차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뒷좌석에서의 공간감과 편안함은요, 이 쇼퍼 드리븐용으로 나온 대형 세단 못지않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머무르게 될 분뿐만 아니라 뒤에서 함께 동행하게 될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도 어딘가로 이동하는 경험을 매우 특별하게, 매우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볼보만이 갖고 있는 안전이 있겠죠.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은 브랜드들이 어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볼보는 그런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상황에서도 개발된 지 오래된 차도 새로 이제 엄격해진 안전 기준을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처음에 개발될 때 적용되는 안전성이라는 기준이 이미 충분히 높게 돼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 차 리뷰하느라고 주행한 총 주행 거리와 총 평균 연비 보겠습니다. 네, 478.7을 주행했고요. 12.1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을 포함한 거거든요. 이제 국내 발표된 복합 기준이 10.2니까 그거보다는 20% 가까이 잘 나온 뛰어난 수치입니다. 실년비가 잘 나오네요. 네, 이상으로 볼보 세단 중에 가장 고급인 S90 그리고 S90 안에서는 두 번째로 고급인 B6 4륜구동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네, 그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